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2023년도 1학기에 미국 UMass 보스턴 대학교에 선발된 경희대학교 국어국문학과 최은서라고 합니다. 제가 이번에 반년 동안 교환학생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어려웠던 점이 많았는데, 일단 제가 전공이 국어국문학과이다 보니까 교환학생을 다녀오신 선배님들을 만나기도 힘들었고, 그러한 경험담이나 소소한 팁 같은 것들을 공유받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느꼈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지원을 하면서도 굉장히 불안하고 힘들었던 적이 많은데, 제가 지원을 하면서 느꼈던 팁들이나 뭐 소소한 경험담들을 공유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아서 영상을 찍어보게 되었습니다. 영상은 이렇게 나뉘어질 예정이에요. 첫 번째로 교환학생 선발 기준. 저희 경희대학교가 지난 학기에는 면접이 있었는데, 이번부터 면접이 폐지되면서 교환학생 선발을 하는 채점 기준이 약간 변경이 됐어요. 그래서 그런 개편된 선발 기준을 조금 공유해드리려고 하고, 그것과 관련지어서 두 번째로 저는 학교 선정을 어떠한 기준으로 했는지, 그리고 학교 선정에서 어떠한 팁을 드릴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유해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또 빠질 수 없는 저희 개인 스펙에 대해서도 얘기를 해드려야겠죠. 저희 토플 점수랑 학점, 그리고 뭐 토플 공부법까지 간단하게 얘기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에타에서도 제가 보스턴 대학교를 지금 붙었기 때문에 미국 뭐 교환학생 이런 것들을 찾는 글이 굉장히 많은데, 뭐 거기서 보스턴 대학 합격하신 분 있으신가요? 해서 제가 저요 했더니 쪽지가 계속 오더라고요. 어학 성적이나 지원서 뭐 어떻게 썼는지, 뭐 학점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물어보시길래 제가 한 분한테는 답변을 드렸는데, 그 뒤로도 쪽지가 계속 날라와가지고 한 분 한 분 이렇게 또 답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서 아예 그냥 영상을 한번 찍어보려고 해요. 제가 영상에 또 욕심이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원서 어떻게 작성했는지도 간단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저랑 같이 직접 이렇게 컴퓨터로 한번 교환학생을 찾아보면서 어떤 식으로 하면 좋은지 같이 한번 지원을 가상으로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네, 일단 경희대학교 국제교류팀의 인스타그램에 이렇게 들어가서 바뀐 교환학생 선발 기준이 어떻게 됐는지부터 알려드릴게요. 자, 여기 게시물에 보면은 2023년부터 파견 교환학생 선발 제도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이전에는 면접이 있었죠. 그래서 면접이 40%라는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는데, 이번부터는 면접이 폐지되면서 학점이랑 어학 성적 비중이 굉장히 늘어났어요. 아무래도 정량 평가이다 보니까 점수를 매기기도 조금 더 쉬웠고, 가산점 같은 게 조금 크게 작용을 했던 것 같습니다. 가산점은 저희가 총 4점까지 받을 수 있는데, 첫 번째로 글로벌 앰베서더 버디 활동을 통해서 1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두 번째로 봉사 시간이 100시간 이상이실 때 1점을 받으실 수 있고요. 마지막으로 미래문명원에서 주관하는 GC 프로그램을 수강을 하시게 되면은 최대 2점까지 받으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업 하나당 1점씩 받을 수 있는 거라서 두 번의 수업을 수강하시게 되면은 가산점 2점을 받으실 수 있으시게 된 겁니다. 근데 GC 프로그램 같은 경우는 수강료가 조금 비싼 편이에요. 한 과목당 45만 원 정도를 내야 돼가지고, 교재비는 물론 별도이고요. 그래서 45만 원의 수강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급하게 들으신다면 한 번에 90만 원까지 내셔야 됩니다. 여기 보면은 지금 어학 성적이랑 학점이 굉장히 커졌잖아요. 그래서 서류 같은 경우는 기존이랑 똑같긴 한데 서류는 원래 10%예요, 저희는. 친구 말을 들어보니까 다른 데는 뭐 서류가 중요하다 이런 말도 있었는데, 그리고 수학 계획서 자체도 제가 양식을 한번 보여드릴 텐데, 이게 수학 계획서인데요. 수학 계획서 양식도 굉장히 간단해요. 뭐 한글 혹은 영어로 작성을 하면 되고, 지정된 형식, 이렇게 생긴 형식인데 10페이지로 1페이지만 쓰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써봤을 때 요거 지원서 작성하는 거는 제가 이따가 한 번 더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경희대학교에서 교환학생을 가기 위해서는 어디로 들어가면 되냐면, 공고가 올라오겠죠? 경희대학교 국대처를 구글에 치시고 여기 Exchange 프로그램에 들어가시면요. 저도 이거 굉장히 헷갈렸는데 저는 계속 Outgoing 프로그램에 들어가서 노션을 봤었거든요. Outgoing이 아니라 어나운스먼트에 들어가셔야 됩니다. 여기 어나운스먼트에 들어가셔서 그 중에서도 Outgoing 프로그램에 들어가시게 되면 여기 나와 있죠? 현재는 지금 선발이 모두 공고가 난 상태라서 여기 자녀 TO도 신청하라고 나와 있긴 한데, 일단 여기 후보자 모집 공고에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 배포용을 누르시면 이렇게 파일이 뜹니다. 이 공고를 보시면 쭉 내려주시면요. 여기 2023년도 1학기 파견 예정 대학 리스트가 나와 있어요. 그럼 이 리스트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노션이 뜨게 되죠. 여기 스프링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에서 호스트가 되는 대학교들의 리스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대학교가 계속
그 학기마다 좀 바뀌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노션, 그 전체 노션에는 뭐 일리노이 대학도 있었고, 브링햄 대학교도 있었는데, 저희 이번에 스프링에는 슬롯이 없었어요. 그래서 이걸로 확인을 하시는 게 제일 확실하실 것 같고, 이거 검색하는 부분에는 여러 가지를 다 검색을 할 수가 있어요. 나라로도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뭐 대학교 이름으로 검색을 할 수도 있고, 뭐 전공으로 검색을 하실 수도 있는데, 국문학과를 뭐 어학이랑 문학으로 나눠서 보면은 링구이스틱이랑 뭐 리터처 정도로 나눠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영어로 치셔야 돼요. 그래서 뭐 리터처 literature 이렇게 쳐주게 되면은 이게 지금 문학 수업을 제공하는 대학교가 되는데 저는 미국 파견을 목표로 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기 대학교가 몇 개 뜨지 않아요. 한 5개 정도밖에 뜨지 않는데 그 와중에 또 IBT 100이 넘는 학교들도 있죠. 이런 대학교는 제가 지원을 할 수가 없어요. 저는 IBT가 100점이 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대학교를 제끼고 뭐 이런 거 안 되는 거 제끼고 뭐 너무 시골인데 제끼고 이렇게 하다 보면은 진짜 갈 수 있는 대학교가 몇 개 안 남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어떻게 찾았냐면은 대학교를 그냥 일단 국가로 쳤습니다, 저는. 미국이라고 생각을 하고 유나이티드 스테이츠를 먼저 쳤어요. 그렇게 치면은 이렇게 조금 대학교가 많이 나오긴 하는데 이 중에서도 이제 파견 대학을 스스로 고르셔야 돼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보스턴을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게 제가 지금 합격을 한 대학교인데 여기 보면은 이게 지금 디파트먼트 부서가 나와 있는 건데 전공 부서가 나와 있는 건데 여기에 리터러처가 없죠. 그래서 제가 아까 그 검색을 해서 리터러처라고 쳤을 때 보스턴 대학교가 안 나온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코र्스를 보게 되면 여기에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제가 어쨌든 2023년 스프링에 갈 거기 때문에 2022년 스프링이 나와 있는 걸로 한번 대략적으로 보시면 됩니다. 거의 비슷하게 제공이 될 거기 때문에 아까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나오죠. 그럼 여기서 제가 뭐 아시안 스터디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휴마니타스를 들을 수도 있는 거고 제가 만약에 마케팅 복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면 마케팅을 들을 수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대학교가 너무 조금이다. 자기가 갈 수 있는 대학교에 원하는 전공이 안 개설이 되어 있는 것 같다라고 하면은 코र्스 리스트에 한번 들어가셔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저 같은 경우는 아예 유나이티드 스테이트를 치고 그 안에서 대학교를 먼저 선정을 한 다음에 전공을 찾았습니다. 이런 식으로 IBT랑 슬롯이랑 가고 싶은 대학의 지역 같은 걸 잘 확인을 하셔가지고 무조건 도시, 무조건 얼반으로 가고 싶다라고 하면 페이스나 뭐 보스턴이나 제가 좀 깊게 찾아봤던 대학교들은 한 4개 정도 되는데 페이스 대학교, 보스턴 대학교, 세크라멘토랑 플로리다 대학교 이렇게 4개 찾아봤습니다. 저는 4지망까지 적었고 1지망이 보스턴 대학교, 2지망이 페이스 대학교, 3지망이 세크라멘토 그리고 4지망이 플로리다 인터내셔널 유니버시티였습니다. 학교 선정을 하실 때 페이스 대학교 같은 경우는 뉴욕에 있으니까 무조건 도시겠죠? 그리고 뭐 미시간 같은 데는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구글 맵에 한번 쳐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구글 맵에 들어가셔서 복사를 해서 붙여넣기를 해주면요. 어디에 있는지 나와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주변에 어느 정도 교통이 되어 있는지나 아니면 뭐 캠퍼스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뭐 타겟이나 이런 마켓들은 얼마나 있는지 뭐 주변에 뭐가 있는지들을 볼 수가 있겠죠? 웨스턴 미시간 대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에 지하철역이 하나 있네요. 버스인가? 아, 버스 정류장이 하나 있네요. 그리고 뭐 페이스 같은 경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페이스 유니버시티를 이렇게 딱 치면은 지역이 어디에 있는지가 나와요. 아까랑 한눈에 보기 다르죠? 여기 또 지금 그냥 다 있어요. 예, 여기도 뭐 이거는 뭐야? 버스 정류장, 지하철 다 있어요. 그래서 뉴욕 같은 경우는 굉장히 교통이 편리할 거예요, 아마. 만약에 페이스에 가신다라고 하면은. 근데 저는 페이스가 대학교가 작은 그 캠퍼스가 작은 게 마음에 안 들어서 이 지방으로 적었었어요. 왜냐면 저는 캠퍼스가 좀 컸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서 이건 그냥 개인 차니까 자기 호불호에 맞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고 페이스 대학 같은 경우는 지금 보면은 뉴욕 그러니까 한가운데에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캠퍼스가 이 건물이 캠퍼스가 아니라 이 도시 전체가 페이스 대학 캠퍼스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게 좋다라고 하면 페이스 대학을 쓰시면 1지망으로 쓰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교통도 편리하고 경험할 수 있는 것도 많을 것 같고 대신 물가가 좀 비싸다는 단점이 있겠죠? 그리고 뭐 제가 플로리다도 한번 쳐볼게요.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진짜 대학이 캠퍼스가 커요. 이 캠퍼스가 엄청 큰 대학교라서 제가 여기를 4지망으로 썼던 이유는 교통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캠퍼스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그냥 내가 여기서 그냥 6개월 동안 살다 오겠다. 그냥 그 캠퍼스 근처에서만 모든 걸 숙식을 해결하고 캠퍼스 안에서 있는 거 다 즐기고 오겠다라는 생각으로 4지망으로 썼었어요.
그래서 플로리다 같은 경우는 좀 마이애미 비치랑도 조금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위치를 잘 보셔야 돼요. 아, 플로리다는 무조건 마이애미 비치 옆에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되고, 위치를 구글 맵으로 한번 쳐보시고, 어느 정도 걸리는지 우버도 한번 찍어보셔도 되고. 네, 이제 저의 개인 스펙과 토플 공부를 어떻게 했는지에 대해서 공유를 해드릴게요. 먼저 변경된 파견 교환학생 선발 제도를 살펴보면은 어학 성적이 40%이죠. 제 어학 성적 96점이었습니다. 저는 제가 간단하게 토플 공부를 했던 방법을 설명해 드리면서 제 점수도 다시 한번 얘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2달 인강을 듣고 한 달은 독학을 했습니다. 저는 파고다에서 80 플러스 인강을 들었어. 바비안 선생님 인강을 들었는데 그 인강을 들었을 때 4월 달에 시험을 보게 되면은 제가 80점을 넘었을 때 응시료를 환급을 해준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수업을 듣고 한 달을 독학한 뒤에 4월 3일에 시험을 쳤습니다. 저는 1월부터 공부를 시작했어요. 독학을 할 때 굉장히 단어를 많이 신경을 썼었고 2달 인강을 들을 때는 수업을 따라가기도 좀 빡세가지고 왜냐면 하루에 4시간 정도씩 수업이 나오는 거다 보니까 그 수업을 따라가기도 굉장히 벅차더라고요. 인강이 계속 밀리고. 저 같은 경우는 학원에 가는 것보다 인강을 듣는 거를 고등학교 때부터 선호를 해가지고 인강을 듣긴 했는데 만약에 공부를 인강으로 하시는 게 좀 힘들다, 동기부여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시면 학원을 가시는 것도 추천을 드려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인강이 좋은 것 같아요. 인강 너무 좋지 않나요? 그런 시간과 공간에 구애를 받지도 않고 아무 때나 들어도 되고 저는 무조건 인강이 좋은 것 같긴 해요. 아무튼 제 공부법을 간단하게 이제 얘기를 해드리면은 리딩 같은 경우는 저는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처음에 제일 힘들어했던 부분이 리딩이거든요. 영어 공부를 한 지 조금 오래돼서 그런 걸 수도 있는데 다시 리딩을 풀었을 때 너무 어려웠어요. 독해가 안 된다라는 느낌은 없었는데 문제를 풀 때 조금 헷갈린다고 해야 될까요? 뭐 예를 들어서 제가 풀었던 문제 중에 기억에 남는 게 푸젯 사운드에 있는 사슴 두 종류에 대한 얘기가 나왔었는데 그 사운드라는 게 저희는 소리라고 알고 있잖아요. 근데 그 사운드가 지명이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문을 읽는 내내 저는 집중이 안 됐었는데 나중에 그게 이게 지명이구나. 소리가 아니라라는 걸 알았을 때 그 박탈감? 좌절감? 음. 아무튼 단어가 저는 제일 중요했었던 것 같아요. 단어장을 따로 주셨는데 그 교재 이외에도 이 모제 노트에다가 단어를 계속 정리를 했고 단어는 토플에선 유의어, 반의어를 공부하시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유의어대로 이렇게 등호 표시도 해가면서 유의어들 계속 정리를 해주고 그 안에서도 또 모르는 단어들 이렇게 VP하면서 다시 체크를 해놨다가 틈이 날 때마다 외우고 그런 식으로 단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외웠습니다. 그리고 아이패드 요즘에 다 갖고 계시잖아요. 저도 아이패드에다 이렇게 단어를 적고 한글 부분을 아예 지운 다음에 다시 한번 적어보고 틀린 건 형광펜 쳐놨다가 다시 뽑아서 외우고 이런 방식으로 아이패드를 활용해서 단어를 외웠습니다. 두 번째로는 리스닝인데요. 리스닝 같은 경우는 저는 파고다 교재를 100% 활용을 했어요. 리스닝 같은 경우는 컨버세이션이랑 렉처로 나눠 있잖아요.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시지 않는데 렉처를 조금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이 파고다 책에서는 렉처가 한 21가지 정도로 주제가 세분화되어서 나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조금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저는 문과다 보니까 아무래도 피직스나 뭐 케미스트리 이런 것들은 좀 어려워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틀리는 거는 제가 표시를 계속 해놨어요. 여기 빨간색 스티커를 붙여놓고 한 일주일에서 2주일 정도 남았을 때 제가 빨간색 스티커 붙여놨던 것만 다시 한 번씩 풀어보고 거기 관련된 단어들이나 표현들 정리해보고 노트 테이킹 연습해보고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스피킹이랑 라이팅이죠. 스피킹이랑 라이팅은 무조건 연습을 많이 하시는 게 중요해요. 스피킹이라는 게 아무래도 그 시험장에서 혼자 떠드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말하는데 어려움을 느끼실 수 있어요. 혼자 얘기하다가 내가 지금 뭐 하는 거지? 현타가 와서 피식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고 그래서 연습을 많이 하시고 낯짝을 좀 두껍게 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뭐 예를 들어 내 발음이 좀 별로고 내 표현이 좀 굳었다라고 해도 그거에 너무 신경 쓰지 마시고 나는 나 지금 최강이야. 나 지금 완전 원어민이야. 나 지금 미쳤어. 미쳤어. 하는 식으로 이렇게 좀 연습을 하시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멘탈을 장전하시는 거죠. 아무튼 저는 스피킹이랑 라이팅 같은 경우는 그 교재로 계속 연습을 했었고 그래서 파고다 교재를 활용을 했었고 마지막에는 조금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도서관에서 책을 빌려와서 풀었었는데 이 책은 해커스 개정되기 전이라서 2001년도에 나온 책이었는데 어쩔 수 없이 그냥 이걸로 공부를 잠깐 했었고 책을 한 가지 더 샀던 거는 IBT 테스트 기출 문제를 사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깔아서 풀어봤는데 세트가 지금 5개가 나와 있잖아요. 이 테스트 5개당 모두 4개 섹션 다 나와 있어요. 리딩, 리스닝,
라이팅, 스피킹 다 나와 있으니까 그거 하루에 한 개씩 풀어보면서 연습하고 그리고 이게 세팅 자체가 토플 시험이랑 굉장히 유사하기 때문에 연습을 하기도 굉장히 편했던 것 같아요. 저는 스피킹을 할 때, 라이팅도 마찬가지예요. 스피킹이랑 라이팅을 할 때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토픽별로 제가 정리를 한번 했어요. 키워드들이 뭐 money, 뭐 health, atmosphere 이런 식으로 뭐 키워드들이 한 8가지에서 9가지 정도로 나오는데 이런 것들을 나눠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뭐 예를 들어서 money라는 키워드가 있어요. 그럼 이 money를 키워드로 제가 작성을 할 때 돈을 아낀다라는 근거로 뭘 할 수 있는지를 적었고요. 그리고 또 두 번째로 돈 그 자체가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물질주의랑도 연관을 지을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제가 money라는 키워드에 세 가지 또 세부 카테고리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정리를 계속하면서 스스로 마인드맵을 머릿속에 그린다라고 생각을 하고 머릿속에 집어넣어서 암기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계속 연습을 해서 반복해서 연습을 하다 보면 습관처럼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를 스스로 정리를 해보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아무래도 자료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잖아요. 시중에 나와 있는 교재들도 사실 거고 저처럼 도서관에 있는 걸 쓰실 수도 있고 아니면 인강이나 학원에서 주시는 자료를 활용하실 수도 있는데 그 자료들을 무조건 그냥 암기하기보다는 스스로의 언어로 한번 정리를 해보시고 외워보시는 게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시험을 봤을 때 이렇게 점수가 나왔고요. 4월 3일에 시험을 봤습니다. 저는 96점을 받았어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게 학점이죠. 50%를 차지하고 있는 학점인데 이 학점 같은 경우는 제가 지금 보여드리면 제 평균 학점은 4.023 학점입니다. 네, 그리고 저는 가산점을 3점 받았어요. 저는 어떻게 했냐면 봉사활동부터 보여드릴게요. 저는 한국어 도우미 봉사를 3번 했습니다. 32시간씩 3번 받았고요. 그러면 32시간씩 3번 받으면 96시간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한 1월 달쯤에 4시간이 부족했어요. 제가 이제 100시간 이상을 받아야지 가산점 1점을 받을 수가 있는데 봉사 시간이 96시간이면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이걸 뭘로 채우지? 뭐 진짜 봉사활동을 가야 되나?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감사하게도 딱 그때 글로벌 앰베서더 버디를 모집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버디 활동을 지원을 해가지고 튀르키예 교환학생분을 만났어요. 그분이랑 매칭이 돼서 그분이랑 교환교류도 하고 놀러 다니고 재밌는 얘기도 하고 하면서 39시간 봉사활동을 받았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총 135시간 봉사활동을 기록을 했고 100시간이 넘었기 때문에 가산점 1점을 받았습니다. 또 한 번 더 글로벌 앰베서더 버디 활동 자체가 가산점을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가산점 2점을 받은 거죠. 그리고 저는 미래문명원에서 수업을 한 개 들었습니다. 네, 저는 아이켄베리 교수님 수업을 들었고 요 수업이 국제정치에 관한 수업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국어국문학과고 저의 관심사 바뀐 영역이었어요. 근데 제가 이거를 왜 선택을 했었냐면 이 수업이 일단 저는 교수님이 좀 좋으신 분이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교수님도 서칭을 해봤었고 또 안 배워본 것도 한번 배워보자 이번 기회에 생각을 해서 이걸 신청을 했던 것도 있고 일단 시간이 코리아 스탠다드 시간으로 저녁 9시였어요. 그래서 제가 일과 같은 걸 신경 안 쓰고 듣기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수업을 신청해서 들었었고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까지 다 5, 3, 15, 15번의 수업을 들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결석을 최대한 하지 않으려고 수업 시간을 제가 좀 확보할 수 있도록 9시 넘어서 수업하는 이 수업을 선택을 했었고 GC 수업이 패넌패더라고요. 그래서 열심히 하겠다라는 마음만 있으면 크게 부담 없이 시작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연강이기 때문에 조금 어렵기도 하고 계속 줌을 틀어야 하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지만 점수 같은 거에 그렇게 크게 스트레스 받진 않기 때문에 한번 배워보고 싶다, 가산점 받아야겠다 하시면 가볍게 한번 계절학기로 들어보시는 거 추천드릴게요. 아까 말했듯이 수업은 한 과목당 45만 원입니다. 네, 그래서 첫 번째로는 지원서를 작성을 할 때 한 페이지를 쓰는 거고 10포인트로 쓰는 거다 보니까 양이 굉장히 적잖아요. 근데 이거를 조금 채우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제가 보긴 했어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자소서를 쓸 때 무조건 추천드리는 방법인데 그냥 내가 이거를 몇 자를 써야지, 내가 뭐 완벽하게 써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지 말고 그냥 생각이 날 때 아무렇게나 그냥 다 써보세요. 저는 진짜 한 번은 12시에 이렇게 자다가 갑자기 그게 딱 생각이 나가지고 치기 귀찮잖아요. 그래서 음성 녹음을 해놓고 잤어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아이디어가 생각나면은 아카이빙을 해놨다가 그거를 그냥
무조건 다 쳐보세요. 그럼 치다 보면은 그게 2페이지가 될 수도 있고 1페이지 반이 될 수도 있고 뭐 1페이지 다 못 채울 수도 있고 한데 그거를 이제 디벨롭 시켜가지고 자소서로 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문장을 쓴다라고 생각을 하지 마시고 그냥 구로 쓰셔도 되고 단어로 쓰셔도 되고 그냥 아무런 문법적으로 맞지 않는 문장을 쓰셔도 되고 그건 이제 나중에 수정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쓰시면 되고요. 저는 쓸 때 맨 처음에 제가 왜 국어국문학과인데 교환교류를 가야 되는지에 대해 썼어요. 첫 번째로 이런 얘기를 썼습니다. 국어국문학과 학생들에게 해외에서의 경험보다 우선하는 것은 취업을 위한 자격증의 취득이나 스터디 활동일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하지만 전공의 열쇠말을 넓게 보았을 때 국문학도인 저에게 교환교류는 선택이 아닌 필수였습니다. 라고 말한 뒤에 제가 왜 교환교류를 가야 하는지에 대해 썼어요. 저의 꿈은 스토리텔러라고 적었습니다. 저는 요거를 연관지어서 썼는데 디즈니랜드랑 한국의 롯데월드를 비교를 해볼까요? 네, 롯데월드에 가면 제일 인상 깊은 놀이기구가 뭐세요? 아틀란티스? 아니면 뭐 후룸라이드? 근데 그 놀이기구를 저희가 생각을 해봤을 때 어떠한 스토리텔링이 들어있나요? 저희가 그냥 아틀란티스를 타려면 그 5분에서 3분 정도를 탑승하기 위해서 짧게는 한 1시간 정도, 길게는 2시간 이상을 기다리기도 하잖아요. 그러면 그 3분이나 5분을 위해서 저희가 2시간을 투자하는 게 굉장히 비효율적이고 재미없게 느껴지지 않나요? 그래서 저희가 놀이동산을 많이 가지도 않고 뭐 나이가 들게 되면은 그런 거 뭐하러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안 가시게 되는 건데 디즈니랜드 같은 경우는 많은 사람들의 꿈의 공간이잖아요. 여기서 프로포즈가 갖고 싶다라는 사람들도 있고 죽기 전에 꼭 가봐야 되는 명소로 뽑히는 곳이기도 하고 근데 그 디즈니랜드가 한국에 있는 롯데월드랑 차이점이 뭘까요? 뭐 규모가 더 크다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지만 스토리텔링이 확실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스타워즈 그 놀이기구를 제가 직접 가본 건 아니지만 스타워즈를 탔다라는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보고 그런 영상들을 제가 찾아봤을 때 스타워즈는 굉장히 큰 시리즈물이잖아요. 그 시리즈물이 놀이동산이랑 접목이 확 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그 2시간이든 1시간이든 기다리는 시간마저도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내가 완전히 이 스토리에 들어와 있다라고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완전히 스타워즈 그 영화 속에 들어온 것처럼 사람을 스토리텔링으로 꽉 잡아주는 거죠. 저희가 2시간 동안 영화 보는 걸 생각을 해보세요. 저희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영상만 보다가 나오는 건데 그걸 보러 가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것처럼 놀이동산에 기다리는 시간을 영화 보는 시간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그 스토리텔링을 저희가 접목시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저는 한국의 디즈니랜드 같은 스토리텔링이 되는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다라고 적었습니다. 그런 내용이 주가 되게 지원서를 적었는데 그거를 또 이제 세부적으로 나누게 되면은 파견 전이랑 파견 중, 파견 후로 나누어서 적어줘야겠죠? 자, 그래서 그거를 제가 서론으로 적었고요. 때문에 교환학생 파견 활동은 제가 우물 안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사람과 세계를 경험하고 많은 스토리를 접함으로써 저의 꿈에 한 발짝 다가설 수 있게 하는 첫 단추가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서론을 적었어요. 그래서 파견 전에 제가 뭘 했는지 적었습니다. 저는 한국에서 어떤 수업을 들었냐면요. 안승범 교수님이 문화 콘텐츠나 스토리텔링으로 굉장히 유명하신 교수님이거든요. 저희 학교에서. 그래서 그 교수님의 수업을 들으면서 스토리텔링의 위력이나 뭐 문화 콘텐츠가 어떻게 활용이 될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이론적으로 배웠다를 적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제가 했던 봉사활동이나 교환교류 활동을 적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도우미를 3번이나 활동을 했기 때문에 문화교류를 하는데 굉장히 익숙했었고 교환학생 분이랑 버디 활동도 했었는데 그때 겪었던 문화교류도 굉장히 저한테 도움이 되었다. 그래서 나는 이제 더 넓은 세상으로 나아가서 내가 직접 교환학생이 돼서 그들의 새로운 문화를 느끼고 영감받아서 풍성한 스토리텔러가 되고 싶다. 이런 식으로 적은 거죠. 파견이 된다면 제가 어떻게 할 거냐면 일단 한국에서는 경험해보지 못한 종류의 공부를 할 거다라고 이렇게 적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코로나권이기 때문에 대면 수업을 아직 한 번도 못 해봤어요. 그래서 뭐 대면 수업을 못 해봤다. 그래서 미국의 질의응답식 교육이나 토론식 수업에 좀 더 적응하면서 이론 전달식 학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탐구하고 토론하는 자세를 배울 것이다. 이렇게 적었고요. 또 제가 아까 디즈니랜드를 언급을 했었잖아요. 서론에서. 근데 진짜 공교롭게도 보스턴 대학교에 디즈니 그 수업이 있더라고요. 수업 이름이 Disney's European Fairy Tales인데 디즈니랜드의 스토리텔링을 담고 있는 수업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그런 현실적인 뭐 성이나 인종이나 계층 이런 문제들이 영화 속에서 그 스크린 속에 어떻게 재현이 될 수 있는지 그리고 이 문화 콘텐츠를 제가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고민해 볼 거다라고 적었었고
또 보스턴이라는 지역 자체의 장점도 제가 빼놓지 않고 적었어요. 보스턴이 교육도시잖아요. 교육률이 굉장히 높기 때문에 제가 학교를 찾아봤을 때 대학원이랑 교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교 시설이랑 주변 환경을 적절히 이용해가지고 대학원생이랑 이렇게 교류도 하면서 많이 배울 거고, 또 저희가 반도에 있는 학교라서 해안 산책로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산책로에서 일과를 마무리할 거다. 이런 좀 감성적인 것도 전 적었어요. 스토리텔러가 되기 위해서 저한테 필요한 게 뭐냐라고 생각을 했을 때 영감이랑 경험 두 가지를 적었거든요. 그래서 그 영감을 얻을 수 있으려면 뭐가 필요하겠어요? 명상과 약간 그런 사색의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사색의 시간과 명상의 시간을 저는 그 학교 산책로를 이용할 거다. 그래서 거기서 친구들이랑 시간도 보내고 혼자 이렇게 시간을 보내면서 스토리텔링에 필요한 능력을 터득할 것이다 라고 적었어요. 그리고 학교에서 저를 왜 필요하냐 라고 했을 때 원래 고등학교 때 꿈이 한국어 교원이었거든요. 그래서 고등학교 때 외국인 그 원어민 선생님들한테 한국어를 가리키는 한국어 학당을 운영하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파견 대학에서 할 거다. 나는 여러 교환교류 활동을 하기도 했었고 그러한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 파견 대학에 가서 한국어 학당을 운영할 것이다. 단순하게 언어를 그렇게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내가 필요한 스토리텔러로서 내가 필요한 스토리텔링 수업을 할 거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가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알려주는 게 아니라 당연히 그런 것도 먼저 알려줘야겠죠. 그리고 그것만 알려주는 게 아니라 예문 같은 거를 전래동화나 이런 걸로 사용을 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콩쥐팥쥐라는 전래동화는 저희한테 굉장히 익숙하잖아요. 근데 이 전래동화는 신데렐라랑도 굉장히 비슷해요. 그러니까 클래식 같은 거죠. 그걸 가져가서 이제 콩쥐팥쥐를 같이 읽는 거예요. 어느 정도 한국어를 알고 있다라는 가정하에 가져가서 이제 거기에 나오는 시나 뭐 항아리, 두꺼비 뭐 거기도 있긴 하지만 두꺼비, 한복, 원님, 사또, 뭐 고을 이런 단어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이 사람들이 딱 느꼈을 때 이게 뭐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런 단어들을 같이 알려주면서 한국의 문화도 알려줄 수 있고 스토리텔링을 하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훨씬 더 집중력을 끌어올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어 학당을 운영할 거다라고 간단하게 저는 적었어요. 이게 내용이 분량이 저희 제한적이기 때문에 막 세부적으로 내가 이렇게 수업을 운영할 거고 이렇게 적진 못했고 스토리텔링을 이용해서 한국어 학당을 운영할 거다라고만 적어놨어요. 그리고 파견을 갔다 오고 나서 뭘 할 건지도 전 적었어요. 파견을 다녀온 이후에는 저는 왓챠에서 인턴으로 일하면서 공간 스토리텔러로서 전문성을 쌓고 동시에 한국의 민속우화, 구전 문학을 활용한 시리즈물 창작을 위해 많은 노력을 쏟을 것입니다. 제가 아까 말했듯이 디즈니랜드의 버금가는 스토리텔링이 되는 놀이동산을 만들고 싶다라고 했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시리즈물이나 이런 것들이 필요하겠죠. 지금 굉장히 다행히도 한국에도 뭐 넷플릭스 오리지널이나 이런 시리즈들이 굉장히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러한 시리즈물에 박차를 가하면서 이제 그거를 놀이동산이랑 접목시킬 수 있게 세계적으로 유명하게 만드는 거죠. 오징어 게임도 이번에 굉장히 흥행을 했었고 킹덤 같은 경우도 흥행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또 계속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 한국적인 시리즈들을 뭐 그런 것들을 활용해서 놀이동산에 접목을 시키겠다. 그래서 일단 저는 파견을 갔다 온 이후에는 뭐 인턴으로 일하면서 그런 시리즈물 창작에 노력을 쌓을 것이고 그래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나는 한국에 스토리텔링이 내재된 놀이동산을 만들어서 세계적인 명소로 만드는 게 내 꿈이다 라고 이렇게 하면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 얘기해 드리면은 지원서를 작성하는 게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은 그냥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글을 전부 적으세요. 덩어리를 그냥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케이크를 만들려면 밀가루가 필요하잖아요. 덩어리를 만든다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아무거나 적으세요. 적고 이제 정리를 하는 거야. 어떻게? 세 가지로 이렇게 크게 적는 파견 전, 파견 중, 파견 후 이렇게 세 가지로 적는 거죠. 그리고 뭐 서론, 본론, 결론을 지켜주면 조금 더 좋겠죠. 저는 지원서를 잘 썼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 지원서를 제가 점수를 잘 받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원서도 뭐 굳이 영어로 쓸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뭐 영어로 쓴다라고 해가지고 더 많은 점수를 얻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면 영어로 썼을 때 이게 본인의 언어가 아니기 때문에 좀 쓰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뭐 문법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글이 맛이 없죠. 예를 들어서 전공의 열쇠말을 넓게 보면 뭐 꿈에 한 발짝 다가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건 굉장히 한국적인 표현이잖아요. 근데 이걸 영어로 그냥 직역했을 때 굉장히 띠용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것들을 잘 하시는 진짜 완전 바이링구얼이라면 뭐 영어로 쓰셔도 상관없겠지만 저는 그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한국어로 작성을 했었고 뭐 굳이 한국어로 쓴다라고 해가지고 뭐 가산점을 받지 못하거나 영어로 쓴다고 해서 가산점을 받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